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최혜병 특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여당과 야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 대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범야권 7개 정당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런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언이다라고 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건데요. 오늘 1부에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내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최혜병 특검을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여야의 당내 이슈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어벤져스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최대 하두는 최혜병 특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먼저 김병민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이 최혜병 특검법 논란, 22대 국회까지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다. 그래서 거부권 시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대로 가면 참 정쟁은 끝나지 않을 텐데 어떤 보관이나 대응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가더라도 그냥 거부권으로 돌파한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의 입장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기 시작했죠.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 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도 미진하자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이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미비 등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 합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들을 열 때 이 내용들을 거부한다는 인식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내일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요구를 하게 되는 당위성과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그래서 더 주목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의견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김병민 전 최고의 설명인데,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이 된다면 그건 오는 28일 말 그대로 이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국민의힘 이탈표 18표 이상은 나와야 재의결에서 찬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올까요? 아니면 그대로 부결될까요? 그 며칠 전에 그 모임이 있어갖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재의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55명의 낙선한 21대 의원 그러니까 예. 22대 국회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일부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나올 거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두 표는 거의 확실시 그렇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언한 사람들이 있죠.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은 거의 확실시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공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결정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있겠죠. 근데 과연 그 숫자가 18명 이상 될 거냐 아니면 사실은 뭐 10여 명이 가를 찍더라도 통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예. 얻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55명 중에 일부는 본회의 참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분모의 모수가 줄어들죠. 변화가 예. 생기는 것이고 네. 또 출석해서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본인의 소신대로 또 무기명 투표에 임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아슬아슬한데 저는 50대 50 보겠습니다. 가결 정도 물론 아까 말씀은 지금은 이제 50대 50 말씀하시지만 아슬아슬한데 가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뭐 가결될 가능성도 50%는 되겠죠. 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보엽 수석 대변인 아니 그러면 이제 예. 승진을 하신 건가요? 승진은 아닙니다. 그냥 선임 역할을 해라. 4명의 대변인 중에 그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같은 겁니다. KBS 열린 토론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문제는 22대 국회가 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올 거고 또 이걸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을 다시 또 수정 발의를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떤 일단 입장입니까?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예. 가정하는 겁니다. 부결한다고 했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다시 또 이 해병대 특검을 재추진한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최근에 국회에서 정당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다음 국회의장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언론들이 전망을 했는데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8일 날요. 예, 28일에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도 보면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170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34 찬성으로 가결이 됐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반대했던 쪽에서 찬성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번에도 재의결이 의석수 계산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때 탄핵이 국민들이 한 것, 국민의 힘으로 예.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 내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 21대 국회에서 끝난다면 22대 국회에서 저희는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함께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올라올 것이고 또 올라올 것이다. 한기 네. 전 부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이전에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재확인차.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 자리에서 거부권을 여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 취재 발언을 한 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혜병 특검에 뭔가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걸 뭐 협상을 하면은 민주당이나 야권 쪽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협상해야 될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여론조사 인용 제가 잘 안 하는데 여론조사 하나 인용드리자면 예.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래서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예, 보면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57%고 예. 필요 없다는 게 29%거든요. 이게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해서는 찬성 여론이 그나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물론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아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대통령은 되게 정쟁적으로 생각하나 본데 이거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럼 민주당 지지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나 여당이나 이 태도들이 지금 야당 대야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협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재결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에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아니 가결되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질 거고 22대 국회에 넘어오면은 지금 당선자들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데 어디까지 추락하는 그 지지율을 견딜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인용한 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김병현 전 최고로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암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유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야권과 협상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뭐 그 자리가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자리였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검법을 규정해서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아하. 저희가 지금 있는 21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죠. 제가 지도부로 있을 때도 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지 않고 의석의 힘만으로 일반 강행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결국은 합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이 연장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석이 넘다 보니까 야당을 전체 합치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석이 조금 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무기력지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권이 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 실제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신감 있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보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이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이 추천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추천을 한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중립적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특검의 예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 같이 합의해서 특검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당시도 대한변협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 반대되는 진영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교섭단체에 있던 야당이 같이 협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겠죠. 그때도 대한변협 추천과 함께 야당 일방적인 교섭단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교섭단체가 같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되는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야당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한 곳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규모 같은 경우들도 20명 이내에 파견을 하도록 해놨는데 과거의 특검에 비해서 지금 숫자를 규모를 꽤 늘려놓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여야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한 시점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또 발언을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합의 처리가 아니라 더 합의 처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특검법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은 뭘까요? 협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를 보고 법안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여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법을 공부하신 분일 텐데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보는 헌법학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책에 그 제2요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라고 적힌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는 진보적인 학자, 보수적인 학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의 공론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 두 번째, 법률안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가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그럴 땐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요. 마지막 경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집행부, 현 윤 대통령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제한적으로 해야지 헌법에 그런 권한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조자룡 헝칼 꺼내 쓰듯이 슉슉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법안이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가. 과연 나라를 지키려던 군인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왜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수사하자는 게 진보, 보수의 문제인가 좌, 우의 예.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 면에서는 이전에 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설명했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헌법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남 정책위원장은 헌법을 공부하셨을 테니까 이 대통령의 재의결 명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최상병 사망 사건보다도 더 지금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 사망 사건 수사가 갑자기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이 이첩이 됐다가 되돌리게 된 경위.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뭐래도 권력의 최핵심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실에서도 또 가장 최상층부에서 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거기서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본인을 방탄하는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의힘 수도권과 TK 지역의 초선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거부권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해서 뭐 똘똘 뭉쳐서 잘해보라 뭐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좀 이탈 방지를 위한 뭐 의미가 담겨 있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만 2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해야 될 말씀과 안 해야 될 말씀은 이제 구분해서 하실 때가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상도 틀렸어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하고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뭐 해도 이게 둘 사이에 그냥 컨피덴셜하게 어디 가서 말은 전하지 않기로 하고 해도 네, 알려지면 컴퓨테이션은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도 알려지면 알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하면 당연히 이게 말이 나가죠. 이거는 글쎄요. 이제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 뭐 이런 멘트를 임기 초반에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만 2년 넘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색해요. 드루킹 특검이나 국정농단 특검이나 아까 전에 그 다 말씀드리셨는데 그때도 여당은 특검 추천권 배제돼 있었고 이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정의당이 그러면 독점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법 낼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6석짜리 정당에서 무슨 특검을 추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민주당 혼자 하는 게 문제라면 비교섭 단체가 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네.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의미가 없는 거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할 얘기 있으면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뭐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 하나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파견 검사의 규모 같은 경우는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태고 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에 대한 그 과거의 선례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기도 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고민들을 좀 열어서 같이 하자. 그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총선 전과 후에 따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변화에 대한 상황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권의 태도와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통령께서도 수사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같이 얘기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말이죠. 네. 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 또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은기 전 부대변인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자, 총선 직후에도 바로 등장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인데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정상부부 방한한 캄보디아 정상부부와의 오찬 또 이제 불교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행보는 시작을 한 셈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어떤 계기가 공식 행보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로 풀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신을 못 차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을 보는 거죠. 좀 있으면은 대통령 동남아 순방 있는데 그때 영부인이 안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 뭐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아무런 예비 동작도 없이 순방 때 딱 불쑥 드러나면은 또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질 테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비공개지만 사진만 공개하는 걸로 간을 보고 그다음에 종교 행사 때 사실 이거 뭐 불교계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행사에 한번 끼워 넣음으로써 간을 보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김을 빼고 난 뒤에 순방이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은 의문인 것은 대통령 영부인이 평생 숨어 지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당이 요구하는 거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게 지금 국민적 비판이 있는 만큼 영부인이 직접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면 양해도 구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의문스럽게 뭉개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에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불구하면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온 건 맞지만 대통령실에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행사 자체는 뭐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가 노출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또 행사 참석은 필요한 거. 다만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또는 풀면서 그걸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토콜 안에서 기록도 남기고 예산도 뭐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런 점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이제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또 논란,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성일 텐데 먼저 이 부분을 최근에 관련된 이슈를 먼저 김용남 정책위원장한테 먼저 여쭤보고 김병민 전 최고로 넘어갈게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백 씨가 원본 동영상,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에 응하는 것이죠. 예. 네네. 원본 동영상,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준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옮기기 전에 거처하던 장소 사저였습니다. 책을 준 사람을 내일 소환한다. 좀 많이 여쭤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은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서 대검찰청을 찾아서 화장품, 양주, 서적 등 6가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줬다. 수사해달라. 추가 고발장을 냈는데, 정리를 해보면 원본 동영상, 메신저 대화,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화장품, 양주, 서적 등 선물, 이 4가지가 법적으로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명을 시한하게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명품백 받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왜 적절하지 않은 거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줘야지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돌려주면 그게 국고 횡령이 돼서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근데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기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버려졌다는 서적,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것으로 보이는 책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무더기로 버려졌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 책도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의 보관 창고에 들어갔어야 되는 물건인데 그건 함부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고 횡령죄 아니에요? 함부로 버렸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억지를 쓰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조사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 4가지, 그러니까 원본 동영상, 메신저,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선물, 이게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더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직자인 남편이 아내가 물건을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있죠. 형사처벌 규정.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고지죄 규정이 들어 있는데 나눈 소셜 미디어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혹시라도 부정한 청탁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뇌물 내지는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양주나 서적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양주도 당연히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기록관 보관 창고로 들어갔어야 될 물건이에요. 그 빈병만 남아 있을 수 있죠. 내용물은 빈병만 들어가 있는 것도 예. 문제죠. 내용물이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들어가 있는지 네. 거기 보관 중인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네. 궁금한 건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것은 무슨 연관성이 이 있는 거지? 원본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네. 동영상에 기존에 이 공개됐던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영상 외에 어떤 장면이 있길래 또는 메신저는 어떤 의미이길래 그 책이 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일단 많은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이 다 본 것처럼 백을 받았던 장면들은 확인이 돼 있고 네.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까지 한 마당이고. 근데 지금 백은종 대표가 이제 고발인인데 추가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백은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적, 고가의 위스키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은 바로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보안 검색대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전달받았다고 확인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안 검색대 직원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한 것일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런데 그 주장하고 있는 책 중에 전두환에 관련된 책은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어디서 주웠는지 어떤 시점에 주웠는지 등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관계를 나머지 추가 선물들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 보는데요. 백 하나 받은 것과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선물을 받은 것은 수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물을 건넸다라고 하는 게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얘기여서 백에 관한 문제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지가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한데 네. 그것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이든 전직 대통령 누구의 책이든 그 책이 지금 무슨 혐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청탁금지법 버렸다는 그 책이. 청탁금지법에 백을 받은 것과 네. 그리고 고가의 위스키를 받거나 이런 거액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책을 여쭤봤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이게 처벌 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발언의 신빙성이 같이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다 있겠죠. 이 내용이 아예 허황된 것이라면 네. 그 책의 존재 자체가 없을 텐데 일단 버려져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신빙성의 연결 차원에서 추가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려진 책들 중에 상당량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책입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다는 책도 같이 버려진 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다는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수사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어야 되는 물건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이나 양주는 보안검색대의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라는 주장은 아니 그럼 예. 보안검색대 직원이 임의로 그걸 버렸어요? 책하고 이런 걸? 그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 이걸 좀 여쭤보죠.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제 수사 또 이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나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발언을 하면서 또 상당히 또 논란이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덧붙여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또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중에 2018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죠. 인도 측 요청에 의한 첫 단독 외교라고 밝혔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효 여사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외교였느냐 외유였느냐. 인도에서 장관급을 요청했는데 김정숙 여사 요청이 인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김정숙 여사가 뭐 이것이 일종의 버킷리스트에 포함이 되는 인도에 한번 가고 싶어 했던 그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희 장관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 인도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킹도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쓴 글 보면 뭐 대통령 1호기 타고 뭐 대통령인 척하면서 뭐 외국 나갔다 인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호기 아니고 2호기입니다. 65년에 제작된. 그래서 사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말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묶어서 같이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여당에서는. 근데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김건희 여사 불러다가 소환조사 한번 안 하니까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김용남 정책위의장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김건희 여사 이 명품 가방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정돼 있는데 이 형사 1부에 김정숙 여사 이 국고 손실 혐의건도 고발이 돼 있어요. 배당이 돼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뭐 검사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발돼 있으니까 절차 잘 밟아서 그냥 그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기도 문제 있으면. 심지어 총선 전에 얼마나 전 정권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털었는데요. 근데 본인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묶어서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관련해서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 그 공정성이라든가 신뢰도에 의심이 가서 한기 전 부대변인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김보엽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황희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했나요? 네. 황희 장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관급을 요청했다의 그 대상입니까? 아니 도정환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 때. 그렇다면 황희 의원이 이야기한 인도에서 먼저 초청했다는 근거가 되는 어떤 자료나 문서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인도에서 먼저 초청을 했고 외교부에서는 이제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게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그걸 확인해 버리면은 거의 그 부분이 종지부를 찍을 텐데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한 게 2022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를 감사원에서 심지어 이 문제 감사에 착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감사원 검찰 다 나서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한 게 뭐 있냐는 거죠.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들여다보고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매듭을 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만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당시에 언론인이셨나요? 이 김정수 여사가 인도 타지마를 방문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2018년이면 아마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출입이셨네요. 그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게 내용이요? 이런 거는 보통 풀 기자가 가거든요. 공식적인 해외 순방의 경우에 풀 기자가 가고 제가 뉴스에서 관련 영상을 보니까 눈에 익숙한 기자가 보이더라고요. 한두 분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원 장관도 가셨던 것 같고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는 하원기 부대변인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만약 인도 측에서 요청을 해도 최소한 장관급 인사가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으로 문 대통령이 오시거나 문 대통령 부부가 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장관급은 와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문화부 장관 정도는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청의 요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장관 정도는 오셔야 되지 않겠냐. 좀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행사 자체가 허황우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전설 속에 그 우리나라에 왔다는. 김해 김수로 왕과 인연을 인연을 맺었다는 그 부부 관계의 그 허황우 이야기인 거죠. 허황우와 관련된 공원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왕이면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으면 대통령 부인께서 가서 공원 개장을 축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일정이 어떻게 대체로 좀
공식적인 외교 성격이 좀 뚜렷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봐야 되는 게 사실관계를 좀 보충해 드리면 예. 원래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가기 힘드니까 제2부속실 통해서 여사님 이 가게 김정수 여사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으로 담기에는 공식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예. 하지만 대통령이 방문한 것과 준하는 효과는 내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인도 여성부 장관이라든가 인도 뭐 전력부 장관이라든가 주한 인도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갔던 걸로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기억에 의하면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해서 타지말 그 관광하고 그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그때 국빈 방문을 했나 하여튼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인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근데 그때 타지말 구경은 못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부부로 해외 순방을 인도를 다녀온 불과 몇 달 후에 김정숙 여사가 따로 또 가신 거예요, 인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이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이거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속담은 왜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딱 그 말이 생각나요. 김명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는지요? 그 말씀하신 특검의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관한 문제 말고 요 회고록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문제가 교묘하게 이 시점에 출간이 되면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주장했던 건 국민의힘의 지금 대변인인 김민전 당선인의 주장으로 막 회자가 됐던 것이고요. 이거는 회고록에 나왔던 주장들이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영부의 첫 번째 영부인의 외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 민주당 당선인인 박지원 당선인마저도 나와서 이호 여사가 과거에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고 했던 일들이 공식적인 첫 번째 이 영부인 순방 외교였는데 팩트 자체가 틀리다는 내용 지적.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호 여사의 그 정도 행보들의 목적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영부인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갔던 영부인 외교의 근거는 무엇이고? 근데 근거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종환 장관 초청은 있었지만 그 뒤에 되는 해석들은 아직 없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쓰고 다녀왔다면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보고서 등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든지 간에 타지마할에서 찍혔던 그 환한 사진들을 보면 관광지에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 중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아의 사설 칼럼까지 적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던 문제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긁어부스러 만든 거죠. 개혁신당의 김영남 정치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냐면 관광 성격이 있다. 기록이 없다.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아니겠냐.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황희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타지마할 일정이 대표 일정이 아니었던 것이고 3박 4일 일정 다 소화하고 난 뒤에 잠깐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남길 만한 성격의 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딱 그 인도 일정 중에 마치 타지마할 방문하기 위한 것처럼 포커싱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거하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지금 감사원이든 사정기관이든 검찰이든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명확하게 조사해서 매듭을 지으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 예전에 영국 여왕이 오셨을 때 어딜 방문하시냐면 안동 하회마을을 가시잖아요. 그렇게 정상 외교할 때 그 정상을 맡는 나라에서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문화 관련된 시설 이곳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데는 그 캄보디아 쪽에서 정상 외교가 있었는데 앙코르와트를 캄보디아 쪽에서 관광을 권했거든요. 정상들에게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서 뭐 명품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튜디오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또 회자됐던 내용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는데 삽시간에 이 내용이 공유되면서 KC 그러니까 안전 인정에 대해서 정부도 오늘은 그 금지라고 하는 부분 규제 철회를 했죠. 일단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에게 두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여쭤보죠. 왜냐하면 궁금해서요. 예. 하나는 KC 안전 인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뭐 나경원 의원 나경원 당선인 고민정 의원까지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KC가 인정 관련돼서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일종의 전대 앞둔 몸풀기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워밍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왜 이걸 추진했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 해외 직구 다들 많이 하실 텐데 이 해외 직구돼 있는 상황들 중에 이 장신구 44개를 분석해 보니까 24%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안정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특히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오기도 하고, 안전성에서는 기준치 27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 이러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이니까 이 안전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제품을 직구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조치라든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될 텐데, 이걸 앞서 얘기했던 KC 국가인증 통합 마크를 미인증한 제품들 이 80개 품목 정도를 딱 지정해서 자, 이제부터 직구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특정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한 것을 왜 전체로 확대시키는가. 이런 일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공감이 일부 있었다면 여기에 핀셋으로 적합한 정책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품목을 딱 정해놓고서는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역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정책들을 훅 들어오게 되니까 이 여론이 워낙이나 들끓기 시작했고, 당연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과 의원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 정책의 브레이크를 확 건 거죠. 정부도 빠르게 잘못했다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철회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매우 안타깝죠. 아쉽고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재발되다 보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길에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구장대한 것보다 이런 생활 이슈에 더 영향을 받겠네요. 너무나 커다란 영향을 받고, 특히 커뮤니티 등에서는 야, 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까지 정치에 관심 갖게 끌어들였으면 이거 엄청난 문제다라는 식의 여론들이 주말 사이 일파만파 커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전 위원장이 나도 해외 직구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피규어 같은 거 많이 사나 봅니다. 해외 직구를 뭐 이어폰일 수도 있겠고요. 와이어리스.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이건 우리 김보협 수석께 여쭤볼까요? 뭔가 여야 간이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도 아이고 맞다 철회하라. 또 그전에 또
누군가요? 또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강유정 네. 대변인도 그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야 공감을 이루면서 몸풀기를 한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야 공감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비판할 줄 알아요. 저 이 정도면 전대 나가서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싫어요라고 쓰고 난 전당대회 나갈래요라고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김용남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네네. 아니 근데 그 분이 이미 너무나 강렬하게 국민들에게 심어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목련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됩니다. 연도 얘기는 안 했지만 목련 폈다 진지가 언젠데 김포가 아직도 서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건데 이미 그분은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렸다.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남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멀쩡한 자동차를 어두운 그 주택가에다 세워놓으면 멀쩡하게 있는데 누군가 하나 유리창 하나 탁 깨트려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 이틀 안 돼서 그 차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유리창 깨고 뭐 타이어 찍고 뭐 두들겨 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운전대 빼가고. 네. 네. 한동훈 전 위원장마저 정부의 졸속 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리창이 여러 개 깨진 골목길에 세워진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편승하기 시작한 거죠. 뭐 저도 100% 공감해요. 저도 윤석열 정부 비판할 줄 알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정부 편을 들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편을 드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수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원하게 될 22대 국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야 비판을 못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간 여당 내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압승을 했어요. 네. 혹시 총선 이후에 뭐 총선 관련된 백서나 이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대선도 깨지고 지방선거도 깨졌는데 왜 제대로 된 백서를 제대로 발표를 안 하냐고 제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에. 잠깐만요. 지난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된 백서는 없습니까? 그 뭐 새로 고침 위원회에서 만든 뭐 평가 같은 건 있는데 네. 통상적인 그 백서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비판했고 나중에 뭐 자기 내부적으로 돌려보려고 하나 만들었다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저도 대선 그 전 대선도 참여해봤습니다만 선거 그렇게 다루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예.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고 지금 총선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기든 지든 백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남겨놔야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한 경우는 더 절실하게 백서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국민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백서 관련해서 이 논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백서를 포함한 이 총선 TF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인데 네. 한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총선 백서의 내용 아니냐 이렇게 좀 술렁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정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총선 백서가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는데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소속된 천목회에서도 굉장히 백서 관련해서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일단은 한기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조정은
당선자께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대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그래서 그 이 보도 보고 약간 뜬금없어서 그런 생각을. 그럼 뭐 아직 모를 일이긴 하니까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백서를 어떻게 쓰든 간에 이거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저격하는 성격, 그 사실 어쨌든 간에 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 공천 책임자였고 그렇잖아요. 책임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뭐 대통령 책임이냐 비대위원장 책임이냐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야 왈가왈부를 할 테지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조하게 기술만 하더라도 그 공천 과정이라든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뭐 이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 심판한다 이런 얘기했던 거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건조하게 서술만 하더라도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당에서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백서 작업이 굉장히 이 선거에서 이번에 굴욕적일 정도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작업인데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을 겪지? 일부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지금 제3의 컨설팅 기관에 이걸 맡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고, 계속 조정훈 위원장도 TF 팀장을 맡고 난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맡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선 전체의 장면들을 특정한 내용들만 이렇게 딱 부각시켜서 돋보기처럼 비추면 이게 총선 패배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을 텐데, 조정훈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TF에서 약간 한동훈 위원장에게 돋보기를 비추듯이 뭔가 책임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파만파 퍼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 나가본 분들이라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었는지, 총선 3월 4월을 거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여론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그 싸늘한 반응을 느꼈는지는 몸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90일 100일 동안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한 2년 정도 있었던 기간들이 하나씩 축적돼서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조정훈 위원장이 우리 당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과거 이제 시대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정훈 위원장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재영입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여기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몰아가듯이 총선 백서가 움직인다고 평가되니까 당 내부에서도 술렁 있는 애들이 많아서 거기에 전당대회까지 출마한다고? 그럼 목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화가 된 거죠. 이제는 저는 총선 백서 TF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결국은 총선 백서의 또 대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참패 이후에도 정확하게 제기를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까지 다 통틀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새롭게 다시 재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좀 이 TF 작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정말 전면적이고 파격적이고 세신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설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을 겁니다. TF에 들어가 있던 한 인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천목회관 밤샘 토론한다고 모여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을까 칠판 막 적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날 것 그대로를. 이런 걸 왜 총선 백서 TF에서는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총선 백서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김보엽 수석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민주당 내에서의 다수표 득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변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2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2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면 당원 중심이 아니라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당원 달리기에 나선 이유, 정청래 의원들에겐 지지층들에게 사과를 표시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원은 당선돼서도 국회의장에 이제 곧 오르게 될 텐데, 오르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미 당원 중심 정당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부 혹은 상당수의 당원들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분들을 달래줘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청래 의원 시기에 정청래 최고위원 시기에 그 방식에 달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원식 후보가 선출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당선된 분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원식 당선인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지난 4.10 총선 때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서 22대 국회를 잘 이끌 뿐이라고 믿는다. 저도 돕겠다. 이런 식의 논평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당원들을 적극 설득했더라면 훨씬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기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감이 안 된다고 지지층들은 판단하는 겁니까? 이른바 뭐 수박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왕수박 논란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수박이고 멜론이고 간에 황당한 게 국회의장은 당직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그 당심에 따라서 선택돼야 되는 그런 직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정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당심에 따라 국회의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정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그걸 정제해서 대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까 그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네.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이 마치 이게 뭐 엄청 잘못된 것처럼 부추기고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남 의장께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22대 당선인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를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워낙 소수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선거니까 사실은 이번 초선 의원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들 빼고는 다 개별적인 인연이 없을 수가 없죠. 같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각 후보들의 장단점도 다 알고 뭐 그 잘 아는 가운데 선택을 했을 때니까 그거를 비판받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박 논쟁을 볼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 모택동 시절에 왜 문화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너무 처음에 홍위병들이 그 교수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자본가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반공분자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문화대혁명이 거의 10년 가까이 기간이 지속이 되니까 나중에는 홍위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 공격을 받고 뭐 하방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아니 정성호 의원은 뭐 친명자장이라고 그럴 땐 언제고 더군다나 제가 경험한 19대 국회에서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경험한 우원식 의원은 너무나도 충분히 강성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거기도 수박 논쟁에 시달릴 정도면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엔 어느 누구고 어디까지 수박에 포함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공천파동 났을 때나 그 전이나 했던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갈라치기를 어떻게 하냐면 개혁파랑 온건파를 나눠요.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적인 거를 온건파 때문에 못한다. 그러다가 개혁파 내에서 이제 가령 이 친명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친박과 반박으로 나눠요. 지금 개혁을 추구하고 싶은 어떤 권력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눕니다. 반대하는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비박도 문제구나. 그렇게 돼요. 그것까지도 다 몰아내고 나면은 어떻게 가누냐면 찐 친박과 친박 이렇게 나눕니다. 계속 선명성 경쟁. 살람이네요, 살람이.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김영남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제가 했던 걸로 아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런 분도 수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 여름에는 네.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 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큰 위협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한 4주 정도 전에 처음 국회의장 논쟁이 붙었을 때 여기서 네. 4명 중에 누가 되고 가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우원식 의원이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인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안 네.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네.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에이 우원식 의원이 될 리가 있겠어?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누가 봐도 친명 중에 친명이니까 그럼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전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냐. 이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 순간 정말 국회가 난장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우원식 의원은 과거에 봤던 을지로 위원했던 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행동파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돼서 합리적으로 국회를 잘 끌고 가면 추미애 당선인이 됐을 때보다 국민적 여론들이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이 경쟁력이 더 생기면 국민의힘에는 네. 네, 추미애 당선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불리해질 수 물론 있겠죠.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일단 어느 특정 정책으로 쏠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이점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KBS 열린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김홍남 정책위 의장께서 향후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직도 상황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선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허은하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3명의 또 당선인도 있고요. 자, 개혁신당 허은하 신임 대표가 당선 이후에 2027년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젊은 대통령이 김용남인가요? 이준석인가요? 천하람인가요?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2027년이면은 저는 뭐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네. 젊다고 우기기는 조금 어렵겠죠. NG 세대네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굴 지칭하는 건지는 다들 아실 거고. 예. 지금 그 보면 개혁신당이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약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마초 정당 아니냐, 남성 중심의 정당 아니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허은하 대표가 되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네요. 그래서 여성표도 이제 남성표 못지않게 여성표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 당선시킨 유일한 정당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의석수가 좀 작은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지방선거 잘 치르고 또 대선 준비해야죠. 네. 방송 전에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많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네 분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